여기 북한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으며 평창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미녀 응원단이 있습니다. 빼어난 미모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던 북한 응원단의 실제 생활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비참하고 모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6년 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남한의 실생활을 눈으로 보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선화양.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지 2년 된 이선화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마음껏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니 제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정말 꿈만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탈북 중 보위부에게 발각되어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을 꾸곤 했어요. 이제 남한 생활이 제법 익숙해졌는지 더 이상 그런 악몽을 꾸지 않아서 북한에서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데 저 역시 남한 생활에 금방 적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한에 도착하고 나서 우연히 평창올림픽 때 응원단으로 참가했던 사진을 보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익명의 힘을 빌려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연극단 배우로 활동했던 어머니의 외모와 재능을 물려받아서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연기를 배웠는데요. 인민군 간부였던 아버지가 무대 위 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했을 정도로 저희 엄마는 정말 예쁘셨거든요. 가끔 아버지가 인민배우 오미란이 없었으면 저희 엄마가 최고 지도자의 눈에 들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아름다운 엄마를 아내로 맞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이건 우리 가족끼리만 나누는 비밀스러운 농담이었어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간택은 표면적으로는 성은을 입었다고 여겨지지만 글쎄요, 여기서 간택이 어떤 의미인지는 남한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령님의 눈에 들지 않았는데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런 엄마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래들 중에서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어딜 가든 눈에 띄었죠. 꿈에 그리던 평양연극영화대학에 입학해서 연기를 배우고 있었을 때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한에 파견될 북한 응원단을 선발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보통 응원단은 예술대학교 학생 중에서 뽑아요. 이미 외모와 실력, 집안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니까요. 곧 응원단을 선발한다는 소식에 친구들과 저는 다들 들떠 있었어요. 다들 남몰래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봐왔던 터라서 응원단에 꼭 뽑히고 싶어 했죠. 우리는 남쪽 영상물을 보면 처형이라는 걸 알면서도 숨어서 보곤 했었어요. 한창 꽃 같은 10대, 20대 소녀들은 송승헌이나 원빈과의 로맨스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연히 저도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남한에 가는 건 꿈도 꿀 수 없는데 정말 남한이 으리으리한지 멋지고 다정한 남자들이 많은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꼭 남한에 가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외국에 나가기 힘든 북한에서 남쪽에 응원단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국가대표 미녀로 인정받았다는 증표 같은 거라서 결혼할 때도 아주 유리하거든요. 북한 응원단은 보통 예술대학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는데 남한의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깐깐해요. 예쁜 얼굴과 큰 키에 늘씬한 체형은 물론이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집안 출신의 자녀만 선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심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담당자가 모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남쪽 분들은 모심 사업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말 그대로 김씨 일가를 잘 모시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유치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사실 유치하기 짝이 없죠. 실제로 수령님을 만난다거나 하는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김 씨 일가가 그동안 얼마나 혁명적인 업적을 이뤄냈는지 보여주는 전시관과 연구소에서 사상 공부와 토론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자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사업이지만 북한에서는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일과랍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인민들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의무 참석하기 때문에 실적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고만고만한 실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관련 담당자가 아무개가 특히 더 열심히 참여했다고 해주면 그만인 거죠. 전상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자료도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군 간부인데다가 어머니도 예술단에 인맥이 많기 때문에 북한응원단에 꼭 뽑힐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남쪽 말로는 학연, 지연, 혈연을 총동원해서 백을 쓸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백이 없으면 보위부나 통일전 선부 쪽에 뇌물을 주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물론 북한에도 저보다 잘난 집 딸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북한응원단은 객관적으로 외모가 예뻐야지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북한응원단은 걸어다니는 광고판 같은 역할이라서 최대한 키도 크고 서구적인 미인형의 젊은 여자들만 뽑거든요. 북한의 보통 사람들처럼 제대로 못 먹어서 키도 작고 삐쩍 마른 실상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경기도 아니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큰 대회라서 더 깐깐하게 선발했죠. 웬만한 무대라면 조금 못생긴 고위 간부집 자녀들도 뽑혔겠지만 평창올림픽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위 간부의 자녀라도 너무 못생기거나 키가 작으면 아예 예선에서 탈락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피 튀기는 경쟁 끝에 북한응원단으로 선발되었어요. 처음 보위부 담당자에게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뻐서 방방 뛰었는데요. 막상 훈련에 참가하니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쏙 뺄 지경이었어요. 평창올림픽 6개월 전 한여름 찜통더위에 선발된 우리는 답답한 실내에서만 훈련을 했거든요. 실내에서 연습하는 게 더운 야외보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건 에어컨이 빵빵한 남한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북한은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없어서 실내는 찜통이나 다름없어요. 바람이 통하는 시원한 곳에서 연습하길 간절히 바랬지만 얼굴과 피부색을 가능한 뽀얗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훈련 중에는 햇빛을 못 보게 했어요. 남쪽에 와서 보니 화이트 태닝이라는 피부 관리도 있던데 북한에서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이었죠. 그렇게 한여름 내내 답답한 실내에서 목이 터져라 합창을 하고 함성을 질러대는데 나중에는 너무 덥고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지는 데다가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니까요. 저는 연기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발성이나 표정 연기는 자신 있었지만 춤과 노래에는 큰 재능이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수십 개의 응원가와 구호를 율동까지 달달 외워야 했는데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서서 229명이 똑같은 고개 방향과 손의 각도, 움직이는 속도까지 신경 써야 했거든요. 수백 명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훈련하는 과정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음악 전공인 친구들이 부러워 본 적이 없었는데 응원단 훈련을 할 때만큼은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출신 학생들이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 넘게 춤과 음악, 율동을 외워서 누가 옆구리만 찔러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더 지독한 건 그 와중에 절대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해서 나중에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이 보이면 보위부의 질타가 이어졌어요. 새벽부터 시작한 응원과 훈련이 종료된 뒤에도 보위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체력이 딸리는 오후에는 모두를 앉혀놓고 사상교육을 시작했는데요. 남한에서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삐까뻔쩍한 척 해놓을 테지만 저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고 남한의 사탕발림 같은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훈련을 받았죠. 우리는 적진에 들어가 원수님의 위대함을 알리는 노동당의 선전선봉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로만 봤던 남조선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은 고된 훈련도
버티게 해주는 천연 진통제 같았어요. 다들 입으로 나는 걸어다니는 선전선봉대라고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현빈 동물을 볼 생각에 벌써 남한에 가 있었죠. 그나마 제일 재미있는 시간은 화장술과 옷 입는 법,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말하는 법과 걸음걸이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길고 지루한 훈련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한에 간다는 기대감 하나였는데요. 화면으로만 봤던 남한을 실제로 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웠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다리, 바나 넘어 펼쳐진 고층 건물에 도로 위를 달리는 빼곡한 자동차까지. 북한에는 자동차를 거의 볼 수 없고 그나마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는 나무를 태워서 타는 목탄차거든요. 놀란 마음을 숨긴 채로 가평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대포 같은 카메라를 든 취재진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북한은 방송 채널이 4개뿐이고 그마저도 다 체제 선전용이라서 취재진이 많이 없거든요. 저도 예술대학 출신이다 보니 종종 촬영에 참여할 때가 있었는데 항상 카메라 한두 대에 기자 몇 명이 전부였죠. 근데 남한은 기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 걸음 뗄 때마다 수십 명이 앞다투어 질문을 해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조선은 별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방에서 쏟아지는 조명과 질문 세례에 정말 눈앞에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남한에 온 기분이 어떤지, 응원 준비는 잘했는지 교육 목록에 있었던 질문을 쏟아냈어요. 휴게소에서는 남한 시민들도 저희 주변에 몰려들었는데요. 정말 드라마에서 들었던 간질간질한 말투로 저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주로 저희를 반겨주는 환영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어요. 북한 말투는 조금 세거든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말투도 억척스럽고 공격적일 때가 많은데 남조선 사람들은 어머나 환영합니다. 너무 예뻐요 라면서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주는데 USB로 봤던 남쪽 드라마 말투 그대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진짜 남조선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경계태세로 온몸에 날을 잔뜩 세우고 긴장한 우리와 달리 여유있고 느긋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우리를 경계하거나 무시할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언어로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민족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죠. 그렇게 버스에 다시 돌아와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떠올려 보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도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인솔자로 버스에 탑승한 보이부 때문에 마음속의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렇게 버스로 2시간을 더 달려 경기장에 도착한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대열을 정리하고 응원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관중석에 앉은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세 개의 응원단 모두가 복장도 자유롭고 구호도 자유롭게 외치는데 우리 응원단만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표정에 똑같은 몸짓과 구호로 응원했거든요. 심지어 숙소에 도착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북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 말했다가는 일일 총화 시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을 받아야 해요. 북에서는 소학교 2학년 남한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씩 서로의 잘못을 질책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수많은 군중 앞에 서서 쌍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무시와 차별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어요. 늘 주변을 경계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북에서는 연기자가 촬영 중 NG를 내도 일일 총화 시간에 모두의 앞에서 비난을 받아야 해요. 게다가 여기는 적진의 심장부인 남한 땅 한가운데였고 말실수라도 했다가는 북한에 돌아가 죽을 게 뻔했죠. 그렇게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속으로 삼키며 조심조심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선화야, 남조선 손목시계는 참 특이하다. 너도 봤어? 같이 간 응원단 친구가 물었거든요. 가만히 보니 남한 사람들은 시계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음악도 고르더라고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시계를 리모컨 삼아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대체 저게 뭐길래 별 기능이 다 있는 건가 싶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 답답했죠. 북으로 돌아갈 때쯤에서야 그게 스마트워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스마트폰과 워치의 기능을 알고서 벙찌고 말았죠. 북한에서는 무전기 같은 휴대폰을 썼는데 그것도 평양에서나 쓸 수 있는 사치품이거든요. 그야말로 저는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날 동료들과 저는 말 못할 슬픔에 잠겼어요. 다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았던 꿈 같았던 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남한을 떠나는 순간부터 보위부의 물빼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한서 접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떨쳐내도록 사상 교육이 시작된 거죠. 평양에 도착해서는 고급 호텔에 4일 동안 머무르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우리도 남쪽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였죠. 남한에서는 어딜 가도 24시간 따뜻한 물과 전기를 펑펑 쓸 수 있었고 외국에서 들여온 생전 처음 보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는데 북한에서는 좋은 음식이라고 해봤자 흰쌀밥에 기름에 볶은 요리 정도거든요. 다들 꼭두각시 인형처럼 보위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물빼기 총화 시간에는 서로를 비난하며 지난 날을 반성하기도 했지만 다들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한에 딱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는 그리움, 평생 북한에서 살아야 한다는 자괴감 같은 거요. 그 뒤로 연극단에서 연습을 할 때도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과 질투가 느껴졌어요. 응원단에 선발된 단원들 중에서 음악 전공자가 더 많았고 연기 전공자가 적었거든요. 저는 물빼기가 끝나고 연극단으로 돌아오자마자 화제의 인물이 되었죠. 언제 일일 총화에서 고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떵떵거리며 자랑할 수는 없었지만 남한에 잠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했어요. 다른 동기는 벌써 좋은 혼처 자리에서 선이 들어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들 말로는 남조선 괴뢰를 무찔러야 한다면서 욕을 하지만 남한에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인정받고 부러워하는 사실이요. 왜 다들 남한을 동경하면서 겉으로 아닌 척 위선을 떠는 건지 이미 한번 자라난 의구심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연기 전공이니까 그런 제 마음을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 마음을 훤히 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엄마가 선화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는 고민을 털어놔도 돼라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뜨끔했어요. 제 마음속의 일렁이는 파도를 애써 잠재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제 마음을 돋보기로 들여다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절대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북한은 가족끼리도 불온 사상을 고발하기 때문에 남한을 그리워하는 제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들켜서는 안 됐거든요. 게다가 온화한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군 간부라서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났어요. 나름 북한에서는 엘리트 집안이라서 밥 굶는 걱정은 안 해봤거든요. 아, 그렇다고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산 건 절대 아니에요. 계란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고 남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풀만 가득한 밥상이었지만 매일 동네 사람이 굶어 죽는 북한에서는 우리 집 정도면 살만한 집으로 쳐줬거든요. 그렇게 북한으로 돌아와서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었어요. 깜깜한 새벽 배가 너무 아파서 변소에 갔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져 버렸죠. 눈과 뒤범벅된 흙과 오물이 온몸에 잔뜩 묻었지만 영고와 반창고는 꿈도 꾸지 못하고 따뜻한 물로 씻지도 못하는 내 꼴이 거리의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쪽 숙소에서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던 샤워부스가 떠올랐죠. 한겨울에도 훈훈할 만큼 따뜻했던 숙소, 최신식 냉장고와 TV, 처음 먹어본 영양 가득한 식사까지. 그 모든 것을 누렸던 날들이 있었는데 모르면 몰랐지 이미 겪어본 남쪽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도 비밀로 하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남한으로 돌아갈 거라는 계획을 세웠고 몰래 장마당에서 제 액세서리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엄마가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구한 장신구들을 물려주셨거든요. 평소와 다른 저를 보고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제 선택이 맞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남한으로 떠나는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마 솔직하게 남쪽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돈을 벌러 다녀오겠다는 메모만 남긴 채 모두 잠든 새벽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탈북한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가족들이 안전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낼 테니 누가 의심하거든 편찮으신 할머니 댁에 갔다고 둘러대라고 신신당부해두었죠.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지만 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뇌물을 좀 찔러주면 모른 척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남한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데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브로커를 통해 정기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야 그 지역 보위부에게 뇌물을 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동네에서 사라져서 의심을 산 적이 있었는데 함경북도에 계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간호를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셨대요. 그리고 잘 아는 보위부 직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사정을 좀 봐달라고 둘러대셨나 봐요. 이럴 때는 뇌물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북한의 무법 체계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도록 빨리 돈을 모아서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올 계획이에요. 아직 아빠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북에서는 죽은 목숨이니 하루라도 빨리 딸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득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나마 엄마라도 마음을 돌리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에게 남한에서 행복한 제 모습을 꼭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평양연극영화대학에 다니던 선아를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했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헤어져서 지내는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점점 늙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나만의 하루, 아니 딱 1시간이라도 있어 보면 분명 제 생각이 맞았다고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국정원 직원의 말이 있어요. 이선아 씨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것을 환영합니다. 제 출신과 과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영해준 대한민국의 환대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 갈 수 있는 것,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 사회인 남한에서 우리 가족이 반드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는 제가 남한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도 응원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한 정착기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